김현정의 뉴스 쇼. 미국이 우리의 평화 의지를 나약함이라고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어제 내놓은 입장입니다.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에다가 미국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된 것이나 또 미국의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게 그저 순조롭게만 돌아가니까 하늘이 시샘이라도 한 걸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막판 진통을 제대로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라면 5월 내로 북미 정상회담 열려야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쯤은 날짜나 장소가 나왔어야 되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북한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아직 한 번도 공식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단판을 앞두고 양국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걸 텐데요. 바라보는 우리 심정은 조마조마합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평화의 의지만큼은 확실한 만큼 중재자로서 우리 역할이 또 한 번 빛을 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5월 22일에 한미 정상회담 열리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대체 공휴일의 아침인데 오늘도 뉴스는 분주하게 돌아가네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래서 미국의 견제고 날린 북한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순풍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심상치가 않아요. 북한이 어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미국이 자신들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나약하다고 오판하고 또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또 비핵화 의지가 마치 제재나 압박의 결과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한편 또 전략 자산을 끌어들여서 또다시 정세를 긴장시키려 한다. 이렇게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 스텔스 전투기 들어온 거 얘기하는 거죠? 전략 자산은 아마 그걸 말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북미 간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이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좀 이례적이고요. 그 의중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의 선공에 대한 대응 차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 미국은 북한에서 폐기해야 할 건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일체다. 또 폐기의 방식도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영구적인 폐기라고 이렇게 개념을 슬쩍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존재하는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개발 능력의 완전한 제거. 그 완전한 제거가 미국의 진짜 요구라면은 북미 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폐기 정도가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모두 기반 다 인력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요구가.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예. 오늘도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김성태 폭행에 더 꼬인 정국입니다. 주말 사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한 남성이 턱을 가격한 건데 이 때문에 안 그래도 꼬인 여야 관계 정국이 더 꼬이는 모양새죠. 네, 이 네이버 댓글 조작이었죠. 처음에는 예. 그게 드루킹 논란으로 또 특검 논란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내 기습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 관철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이었는데 30대 남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턱을 가격한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검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더욱 강경해진 모습입니다. 예. 병원 치료 후에 다시 농성장에 나선 김성태 대표와 함께 동료 의원들까지 릴레이 단식 투쟁에 합류하고 있거든요. 오늘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할 것 같네요.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잠시 후에 한국당 인터뷰도 좀 준비해보죠.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연휴인데? 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은
말하자면 초여름 날씨죠. 예. 충청도와 남부 지방은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부터는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가 대기를 씻으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아니면 좋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공기 모처럼 화창한 청명한 날씨였습니다. 저 멀리 산까지 보이는 정말 기분 좋던데 오늘도 좋음 수준. 그래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식 농성을 해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정권 보위 세력들이 이제는 백주대 나셔 이런 테러를 제가 테러가 아니라 제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대낮에 그것도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동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악수를 할 것처럼 다가오던 30대 남성이 긴 원내대표의 턱을 왼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을 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가면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사건 초기부터 이 진상 파악에 앞장선 분이세요.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일종 원내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저 그림 보니까 목에 보조기 차고 계시던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안 좋아지고 계시지요. 사실 턱을 이렇게 가격을 당했었을 때에 예. 아주 멍하니 아무런 생각을 못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목이 좀 뻐근하고 침을 삼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 현재도 겪고 계시고요. 예. 병원에 가셨었을 때 사실 좀 안 하셨으면 했는데 국민을 향한 이 뜻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수액도 안 맞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아니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면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될 텐데 수액을 거부하시는 건 또 왜 그걸 거부하십니까? 우선 침 삼키고 이런 부분은 이 턱 가격을 하면서 좀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CT라든가 이런 거를 찍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단식을 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단식할 때 불킹 사건에 대한 진실을 꼭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단식을 끊게 되면은 단식을 끊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러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꼭 이거를 관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표님이 아주 강력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연장한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다는 의미로 수액도 나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뜰 안에서 벌어진 폭행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 가해자가 체포된 지구대에 직접 가보셨다고요? 예, 제가 함께 지구대하고 영등포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가해자가 횡설수설을 해서 조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 그러던데 어떻게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 밝혀진 겁니까? 우선 횡설수설한 것은 현장에서 김성태 대표님을 가격한 후에 보좌진들에 의해서 제압이 됐지요. 그러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다. 난 지지자였다. 지지자였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추인을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논리가 좀 안 맞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 후에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신다고요? 그 당시는 제압할 때 그런 책임을 자기가 자유한국당 지지자였다는 거로 시작은 했지만 그 이후에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제가 또 거기에 꽤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시간 넘게 있었는데 진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소리도 안 지르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고는 판단이 들고요. 또 그 관계자들도 그 이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은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왜 그랬대요? 왜 그랬다고 밝혀졌습니까? 그냥 비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준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속상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경찰에 조사를 할 거고요. 이제 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수사가 당국이 이제 밝힌 문제죠. 아직 못 밝힌 거고. 예. 근데 당 일각에서는 배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판문점에 가서 풍선 날리는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갔었다. 대북 전단지 날리는 행사를 그렇습니다. 반대하러 갔다가 저지당해서 못하고 국회로 왔다는 거죠. 저지가 아니고 이미 끝났다는 거지요. 끝나서 못한 겁니까? 예, 끝나서 못하고 국회로 와가지고 이제 테러를 한 건데, 예. 김성태 대표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도 테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 그러거든요. 예,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제1야당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게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봐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구 배후 세력이 있거나 연대한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의심하시는 걸까요? 글쎄, 그거를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성, 아까 경찰 조사에서는 우리 성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기는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다. 가격한 후에 나는 모태솔로다. 아빠도 때려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횡설수설 이랬다 저랬다 한국당 지지자였다라는데 당원으로 가입한 적은 없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는 치밀하게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또 그 가격하는 순간이 굉장히 엉성하고 이게 배후까지 의심할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개인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고요. 예. 엉성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양갱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했다 그러거든요. 영양갱을 들고 왔어요? 예, 초기에, 접근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사람 같으면 여러분도 한두 분 와서 항의한 분도 있고 욕한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접근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온 거 보면 굉장히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횡설수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구대에서 제가 갔었을 때 지구대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갔죠. 지구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수갑을 안 채웠었어요. 현행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구대에 가서 현행범을 체포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접을 해주면서 앉힐 수 있느냐. 이 분명히 현장에 있었던 현행범이고, 원내대표,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가지고 던진 적이 있어요. 그 남성이?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충동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이후에 보면 비교적 상당히, 일정하게 그런 흥분 없이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분명하고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국회 파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배후까지 밝혀라 이러면서 이제 대치 정국이 지속이 되면 추가 경정 예산 비롯해서 민생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지금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 의원직 사퇴한 처리까지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국회 정상화가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비롯한 민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입법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여당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야당은 국가를 운영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단식을 지속하고 계신데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옛날에
디도스 사건이 났었을 때에 특검 다 했고요. 그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도 당대표직까지 내놓으면서 예. 이 국민한테 대한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디도스 사건에 비하면 이 드루킹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여론이 조작되는 과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성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 국회 정상화가 되면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어제 밝혔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나온 상태면은 이제는 천막을 좀 접고 국회로 들어가서 정상화하면서 특검도 하는 이런 방안으로 갈 생각은 안 하시는가 싶어서요.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면 정상화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화돼서 예. 특검을 검토하자, 수용하자 이거는 안 맞는 거지요. 선 특검 수용 후 정상화냐? 그렇습니다. 선 정상화 후 특검 수용이냐? 이거 갖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양당이? 그렇습니다. 선 특검을 아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뭐였습니까?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이 과정에 분명 공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알겠습니다.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뭐가 먼저냐 갖고선 두 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보기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이제 양당이 만나가지고 그럼 뭐 대화로 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대화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내일 오후 2시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이거든요. 오늘 사당 원내대표 회동하시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예정대로 회담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여기서 좀 뭔가 풀리기를. 그래서 국민들 마음 그만 졸이고 좀 국회 정상화가 되고 처리할 건 처리하는 이런 국회가 되기를 저는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당의 성일종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은 뭘 좀 안기셨습니까? 게임팩 사줬습니다. 와, 큰 거 하셨네요. 아이가 좋아했겠는데. 그래요. 어린이날 이렇게 보내고 약간은 초췌한 모습으로 오늘 생방송 오신 김성환 씨. 행간에서 뭘 좀 들여다볼까요?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죠. 예. 이달 22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비난한 북한 당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이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기류가 심상치가 않다. 네. 계속 순조로웠는데.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비난한 게 일단 오랜만의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2개월 만의 일인데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이후부터 비난을 자제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에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조선반도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이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어서 계속 무드가 좋다가 그래서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대화를 말하면서 뒤통수 치고 있다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누구 뒤통수를 친다고요? 북측이 미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뒤통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테 막고 있다.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그렇죠. 조선반도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이고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예.
이 닷새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아낀다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1개 편대 8대가 한반도에 배치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걸 두고 김정은 압박용이냐 트럼프 경호용이냐 트럼프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 회담을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해석이 분분했는데 북측은 이걸 압박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 이런 언급을 합니다.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 며칠 사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볼턴 국가안보부장관이 PVID라고 하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할 때 CVID는 많이 썼거든요. 네. PVID는 뭐예요? 이거는 핵시설, CVID는 비핵화, 핵시설을 폐기하는 문제, 검증하는 문제인데요. PVID는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물 화학무기 시설 해체 그리고 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까지 우리가 다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김정훈 기자가 이야기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 다 파괴. 그게 그리고 이제 거기 인력까지도 우리가 다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북측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건 무장해제하라고 하는 요구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군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얘기는 이런 방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요구 수준만 계속 높이고 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쾌하다 이런 느낌을 지금 이걸 외무성 대변인이 표현한 거죠.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TV 쇼인가 협상용 줄다리기인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 찔끔찔끔 감질나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찔끔찔끔 또 흘렸다가 아무 얘기 없다가 또 확 흘리고 엉뚱한 얘기했다가 티저 광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곳이 후보지로 떠올랐다고 하더니 갑자기 2곳으로 줄었다가 느닷없이 판문점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렸어요. 맞아요. 이틀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날짜를 모두 결정했다 이러면서 또 자랑까지 했어요. 그게 정확히는 사흘 전입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래놓고는 또 감감무소식이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22일로 정해지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내에 회담한다고 또 자랑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 이후로 정상회의 이후로 시기가 늦춰지고 장소도 싱가포르이 될 거란 얘기가 백악관 내부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이번엔 또 싱가포르예요? 네. 판문점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북측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장소와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더 많은 양보 얻어내기 위해서 막판 압박 전략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 놀리는 기분이 들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회담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불만이나 불쾌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그 티저 광고 같은 걸 잘해요. 그래서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이니까. 그걸로 이제 협상에서 많은 걸 얻어내고 이게 장기인 건 알지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애가 타거든요. 불안하죠 지금. 마지막 행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졌다입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막 신경전 벌이고 불쾌감 표현하고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 그거 결국 누구 몫으로 오겠습니까? 중재자인 우리 몫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2일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정치적 부담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잘 됐듯이.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함께 좀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825님, 북미 정상회담은 기싸움이 아닌데요. 3702님, 미국이 너무 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간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4723님, 은수미 후보님 인터뷰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오늘 2부에서 은수미 후보 첫 방송 인터뷰 진행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한윤희님, 대체 휴일이라 생방송 청취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신혜영님은 늘 팟캐스트로 뒤에 듣다가 오늘은 생방송 들으니까 좋네요. 신혜영님 어떻게 이불 속에서 듣고 계세요? 부럽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 많은데요. 오늘 대체 휴일이죠. 하지만 오늘 쉬는 거는 어린이날 때문에 쉬는 거고 이게 내일 어버이날 때문에 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는 쉬지 않는 것으로,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보류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 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 여러분들께 여쭤봤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하시죠. 요즘 우리가 참 북한 얘기 많이 하는데 만약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음식을 제일 먼저 드셔보고 싶으십니까? 북한 요리 전문가가 계세요. 탈북자 출신이신데 이분이 추천하는 북한 요리, 북한 음식 베스트 3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함께 들으시고요. 첫 순서는 예고 드린 대로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른바 조폭 연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은 후보가 밝히는 시원한 답변들 들어보도록 하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들 우리가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죠. 은수미 후보를 만나봅니다. 사실 지난달 말에 공천을 일찌감치 받았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공천 재심 논란이 일었고요. 당 최고위에서 주말 사이에 사실상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지난 금요일에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성남시장 후보로 확정된 후에 오늘이 첫 방송 인터뷰입니다. 예, 참 궁금한 게 많죠?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은수미 후보입니다. 은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야, 참 우여곡절 끝에 선거사무소 여셨어요. 네, 한 2,000여 명 정도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시작 전부터 마음고생이 대단하셨는데 일단 선거운동 시작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아이들, 청소년, 어르신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좀 뜁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마음고생이 왜 심하셨는지, 왜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 우선은 네. 첫 질문 출마의 변입니다. 왜 성남의 은수미인가 묻는다면? 조금 자랑 같긴 한데요. 예. 성남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일꾼은 바로 은수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일꾼? 그렇죠. 왜냐하면 성남은 지금 새로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건가요? 하나가 새로운 발전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70, 80년대는 성남 공단이 먹여 살렸고 그 후에는 분당 판교의 도시개발이 주로 성남의 주요한 수익원이었던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2000년대 그리고 그 이후 미래는 뭐냐? 이것에 대한 성남 시민 전체의 합의와 그다음 계획 그리고 집행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예. 두 번째는 성남도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만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하고 분당 판교와 같은 신도심이 같이 발전하고 살아갈 윈윈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판교 기업들을 사회 공헌하고 시의 복지 정책, 원도심의 재생과 재개발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국제연구원 연구원이기도 했고요. 국회 경험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일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지방정부에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남이 이제 성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속의 성남, 아시아 속의 성남,
그런 틀에서 구상하고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예. 제가 그 적임자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남시는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이끌면서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들도 있었지만 논란도 많았거든요. 그 정책을 둘러싸고. 그럼 그 전임자의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수미 시정과 이재명의 시정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질문이나 부딪히는 가제가 좀 다릅니다. 이재명 시장의 시정이 기본적으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그 길을 모색해온 8년이었다면 은수미 시정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협력하면서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유지는 하시는 거예요, 그 정책들은?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은 이어갈 것이고 일부만 수정이 될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발전 전략과 윈윈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고 보고요. 완전히. 특히 시민들을 만나뵈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시민들을 민원인으로 만들지 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주체, 간단히 말하자면 그 시민이 시장인 그런 성남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시민 참여 시스템은 전폭적으로 새롭게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를 민원인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성남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 성남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은수미 후보. 포부가 대단하세요. 그냥 제가 한 질문 콕 드렸는데 그냥 줄줄줄줄 하실 정도로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선 이 포부가 실현이 되려면은 당선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게 있습니다. 뭐 이른바 조폭 지원설. 그러니까 은수미 후보님이 총선에 낙선한 뒤에 한 1년간 운전기사 일을 해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모 씨라고. 최 씨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나 그 1년 동안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월급과 차량 유지비를 받아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서도 조금 제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운전기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전 세력이 개입한 정치적 모략이다. 잘 대응해라. 그래서 왜 제가 그걸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 두 개 다. 일단 운전기사가라고 최모 씨는 얘기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었다고요? 예, 제 생활 습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제가 BMW족이라고 얘기해요. 버스, 메트로.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일 보고 출퇴근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버스 카드 내역 같은 걸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5월 같은 경우는 한 60여 건 정도 교통카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도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제 지지자분들께서 뭘 캡처해서 보내주시냐면 제가 페북에다가 예를 들어 출근길에 누굴 만났습니다 하고 같이 찍은 사진, 어디 지금 KTX 타고 강연 갑니다 하면서 찍은 사진, 뭐 복정역에서 내렸는데 그 시민하고 밤에 같이 했습니다. 뭐 이런 사진하고 글을 페북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서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그런 운전기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렇게 자주 이용하고 노출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희 생활 습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못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저희 생활 습관을 모르는 음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래 운전기사 없이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시던 분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운전기사를 해주겠다면서 자청을 하고 나선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서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기본적으로 타고 다니지만 그걸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경우에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신촌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 중원까지 오는 건 가능합니다. 한 3만 원, 4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광명역에 밤늦게
새벽에 택시 타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택시 잡기도 왜냐하면 어렵고. 광명역은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11시, 12시가 되면 모든 게 끊겨요.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운전 누군가 해주는 게 필요했다. 어쨌든 등등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셨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시의원이셨거든요. 차를 많이 편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전 일반인들께서 월 얼마 정도 교통카드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횟수를. 그러면 우리 60회 정도면 이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지요. 그러면은 이 최모 씨라는 분이 운전을 해준 거는 전체 운전해줬던 여러분이 지금 운전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겁니까? 저는 대략? 10%가 채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10% 정도? 정확하게는 10%가 채 안 될 거다. 10%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의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더니 증언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증언을 서주시려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내가 본 그 사람이 맞지요? 그러면서 자식제가 악수를 하면서 지역에 이런 청년이 있어서 민주당이 산다. 그런데 생업을 제치고 돕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 생업 있습니다. 때때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원봉사로 내가 항상 뭐 걸어 다니지만 가끔씩 안 될 때 도와주겠다고 했던 청년, 바로 그 사람이 최모 기사였고, 자신은 생업이 있고, 그래서 이게 공짜로 돕는 거다, 무료로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죠? 지금 자원봉사, 저도 그런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있지만, 전 자원봉사들, 선의로 자원봉사들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원외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근데요, 은 후보님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질문거리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선의로 하여튼 받아들이셨단 말씀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분이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배모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분이라고. 제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배모 씨라는 분이 정말 제가 놀라운데 그분은 친분이 있었어요. 중간 소개자가. 동생 친구라고 했고 자기 동생 친구라고 합니다. 동생 친구. 근데 은 의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지만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배모 씨라는 분께서 그 기자회견과 같은 이상한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내용을 기자회견 전날 경기도당 공심위에 투서를 하세요. 배모 씨라는 그 중간 소개자가. 그리고 나서 투서를 하시고 그 다음 날 최모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내가 조폭 사업가에 지원받았다 이렇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그거 못하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기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만 기자분들이 한 5, 60명 되세요, 언론이. 그중에 딱 7군데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그 가짜 녹취록 같은 것을 배포를 하고 나서 다 수거를 해갔대요. 지금 그 녹취록이라 함은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와 지금 이 중간 소개자 배모 씨 그리고 은 후보가 식당에서 만나서 운전기사 지원 약속을 했다라는 녹취록인 거죠. 자기네들끼리 한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에 두 사람이 서로 그랬대 뭐 이렇게. 그럼 은 후보님은 거기 안 계셨습니까? 그 식당 이 녹취록에서 말하는 그 자리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도 모르세요? 돈 줬다는 그 사람? 이모 씨라는 분이 지역에서 정치인은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 만날 때마다 이력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시지만 그렇죠. 이런 이력은 뭐 조폭 출신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이상하니까 몇몇 기자들만 불러서 비공개 기자회견하고 자료를 다 수거를 했는데 오직 TV조선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조선에서
방송을 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뭔가 아까 작전 세력이란 말씀하셨는데 뭔가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 왜냐하면 전 처음에 최모 씨, 배모 씨 두 사람의 이만이라고 이분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이랬는데 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이미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5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세력인 거죠. 어떤 세력을 의심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보이고 또 저 역시 추정을 하고 있고 제가 잘 모르는 일이어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상대 진영,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 상대편과 연루돼 있다는 이런 제보 같은 게 혹시 들어옵니까?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이건 정말 추측입니다. 예, 들어왔어요. 그런 제보가 들어온다. 그래서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는 어차피 제가 지금 이런 음해를 당하면서 고발이 됐잖아요. 예. 지금 정치자금 수사를 합니다. 예. 그 수사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성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할 때 좀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이게 엉성하게 받아들이셨던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요. 지금 그러면 저한테 공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지원을 해주시는 젊은 청년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원래 정치권 주변에는 굉장히 브로커들도 많고 정치인 이름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또 줄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의심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시죠. 제가 뭘 이제 잘 되면 내가 은수미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수백 명 돼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건 의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의심을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의심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항용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좀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그 은수미 만났다 하면서 사진 보여주시는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은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다. 아니에요. 기뻐서 그러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은 후보님 그러면 요 해명도 하나는 들어야겠어요. 그 논란의 운전기사 최모 씨가 지난해 운전기사 그만둔 뒤에 그 자원봉사 그만둔 뒤에 넉 달 만에 성남시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근무를 했다.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최모 씨 부인도 올 1월부터 성남시 산하기관에 취업이 됐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놀람과 놀람의 연속인데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전모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수사를 나는 원한다.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보가 한 여러 군데서 들어온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방송 첫 시작이시니까요. 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인터뷰 통해서 포부라든지 이 계획들 밝히시고 또 해명에 대한 궁금한 것도 시원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뛰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은수미 후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뜨거운 인터뷰였어요. 네,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오늘이 휴일이어서 이런 날은 다들 느긋하게 이불 속에서 문자도 잘 안 보내시거든요. 이런 날은. 근데 지금 문자도 폭발이네요. 아침에 김성태 원내대표 일부 인터뷰도 뜨거웠고 오늘 은수미 후보 인터뷰도 뜨겁고 그러네요.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조금 덜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대표님? 토요일 날은 장인 장모님 미리 인사드리고 식사 모셨습니다. 그러셨을 줄 알았어요. 어린이날 챙길 어린이는 없으시죠? 집에?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받긴 하셨습니까, 뭔가를? 군대 가 있는
큰아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둘째 아들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공부를 이제 핑계로 전혀 아빠한테 무관심. 그러면 선물을. 근데 이제 5월 8일 봐야죠. 아직 일단 안 됐으니까. 어버이한테는 선물을 뭐 하셨어요? 역시 이제 금일봉과 식사. 현금과 식사. 네. 자녀들한테 뭘 받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니까 네. 뭐 작지만 뭐 성의가 담긴 선물 받고 싶은데 잘 안 하더라고요. 양말 한 쪽이라도 괜찮은 건 한 켤레라도 괜찮은. 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갖고 효도 쿠폰 이런 거 주더라고요. 효도 쿠폰 10개 받았어요. 뭐 안마 뭐 30분 이런 안마 1회, 심부름 1회, 밥상 차리기 1회, 설거지 아무거나 1회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쏠쏠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중학교 가면 또 그런 것도 안 해줘요. 그래요. 여러분, 어버이날. 지금 우리 이택수 대표도 주말에 식사하셨다 그랬는데 주말에 식당마다 꽉꽉 들어찼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지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냐 안 하냐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다 결국은 보류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 그래서요 저희가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현정의 뉴스쇼 스페셜 여론조사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를 돌려봤지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지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5월 4일 금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260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우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내년부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어버이날 공휴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5가지 보기였는데요.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해요. 조사 결과는 매우 찬성이 37.5, 찬성하는 편 28.3, 합쳐서 6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8%가 찬성, 그럼 반대는요? 반대하는 편 17.4, 매우 반대 9.6, 합쳐서 2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8대 27. 네. 남성, 여성 중에 누가 더 찬성합니까? 남성이 70.6% 찬성, 네. 여성은 그보다 10%포인트가량 낮은 61% 찬성. 10%포인트 차이면 이게 적은 차이가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남성, 여성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은 이 어버이날은 이제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또 여성들한테는 뭐 시댁이나 친지 방문해서 가사노동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부담도 또 있을 것이고 가계 부담 보통 가계 살림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네. 저희가 사실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문자가 꽤 많이 왔어요. 네.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일단 그냥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찾아뵈야 되니까 네. 그게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남성이 더 찬성이 높다. 네. 연령별로는 어떤가요? 연령별로는 30대가 72.5%로 가장 높았고요. 예. 40대가 71.9%, 그다음에 20대 65.8%. 예. 뭐 대략 30대, 40대, 20대 다 직장인들이 많은 연령대죠.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60.9%였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대였습니다. 59.8%로 유일하게 60% 아래로 나타났는데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을 섬기는 세대, 자녀 세대에서 찬성 응답이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들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뭐 순수하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좋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놀고 싶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도 네. 가능하네요. 아니 근데 65.8%면요, 이 대표님. 네. 요거는 어떻게 압도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석하세요? 원래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당장 지난 제헌절 때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문제 찬반 물었을 때 78.4%가 찬성했었거든요. 그때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찬성 의견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65.8 그 자체로는 뭐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만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좀 떨어진 수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요. 정리의 조사로 가보죠. 정리의 조사. 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넉 달 만에 70%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 주 동안 내내 좋은 소식이 이어져서 네. 상당히 올랐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70%대를 오랜만에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조사는 정상회담이 금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반영이 안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온전히 반영된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7.4%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오른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정말 오래간만에 10%대로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 하고 있는데 오는 10일이 이제 취임 1주년이거든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의 지지율과 거의 가까운 10명 중에 8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초기 수준 지지율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근데 사실은 취임 직후 지지율은 좀 거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 볼 때 지금 지지율이 사실상 최대치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리얼미터 역대 최대치는 얼마였죠? 우리 조사한 것 중에. 저희가 2주 차였을 것인데요. 84%를 찍은 적이 84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6월 첫째 주에 8%가량을 찍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하고 3일 양일간 전국의 남녀 1,002명 상대로 조사한 거 보니까 잘한다가 거기는 83%나 나왔더라고요. 네. 갤럽과 리얼미터는 대략 이제 한 5% 정도 격차로 계속 추이는 같은데 전화 면접 조사만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과 ARS를 섞느냐에 따라서 방식의 문제 때문에 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면접에서는 샤이 보수 그쵸. 혹은 샤이 야권 표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조금 더 잡히고요. 한국당 지지율이 반면에 리얼미터보다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한 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갤럽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추이만 보라 이 말씀이신 네, 추이는 거죠? 추이가 중요하다. 다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효과가 상당한 것만은 분명한데 네. 정당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이 1.7%포인트 오른 53.9%였고요. 예. 한국당 지지율은 3.2%포인트 빠진 17.9%, 그리고 정의당이 1.1%포인트 오른 6.3%, 바른미래당 6%로 0.1%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은 2.9%포인트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크게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네요. 1.7%포인트니까. 네. 이 정도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근데 네. 자유한국당의 하락폭이 저는 주목이 됩니다. 네. 3.2%포인트가 내려앉았어요. 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나 이제 당 수뇌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정상회담도 사실 평가를 이제 굉장히 박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자중질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보들이 당장 지도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까이는 인천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요. 김태호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강길보 의원은 어제 아예 탈당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주 동안 유지하던 20%대에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래도 20%대를 6주 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6주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지방선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후보들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줘야 그렇죠. 그 후보들이 지지율을 좀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최근 들어서 강세를 유지하다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좀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서 후보들은 좀 속이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조사는 4월 30일과 5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동조를 제외한 지난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5,1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2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825님 365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어린이 집에서 자녀들은 귀족입니다. 그렇게 키우세요? 그런가 하면 8107님은 미국처럼 어버이날 날짜 정하지 않고 일요일로 정해서 그러니까 5월의 둘째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따로 공휴일 지정 말고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2861님은
김현정님 효도 쿠폰 10장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하셨고 이택수 대표도 효도 쿠폰 같은 거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문자. 제가 팔아야 되겠네요. 좀 팔아요. 여기까지.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박성현 선수가 우승했어요. 0919님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LPGA 텍사스 클래식에서 우리의 박성현 선수가 우승했다는 부진이 있었는데 시즌 첫 승 거뒀네요. 박성현 선수 멋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 들으시고는 1107님. 근데 국회가 파행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보니까 이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정치가 코미디 같습니다. 요즘은. 공윤기님 또 이런 문자들 보여주셨어요. 자유한국당은 그 불신 분노가 크다는 걸 또 느껴야 하는 계기는 아니냐. 서준보님은 그런 문자 주셨고 어쨌든 국회 안에서 이런 폭행은 절대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문자들 주고 계십니다. 어버이날 공휴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235님. 일본은요.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둘 다 쉽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버이날 공휴일을 하는 거 고려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 주셨고 5709님은 따로 공휴일 지정하는 건 반대입니다. 효도와 사랑은 평상시에 하세요.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저도 반대입니다. 왜 반대하세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 공휴일, 국경일, 국경 공휴일을 저는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상욱 대기자는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사실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찬성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어버이날을 꼭 지칭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공휴일을 확 줄이고 그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 평상시에 가족과 함께 하고 평상시에 좀 쉴 수 있는 게 좀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지 그걸 갖다 근무 시간을 줄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그때 공휴일을 던져주는 거죠. 근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무 시간 줄이고 공휴일도 줄이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공휴일이라도 늘려서 좀 놀게 해주자 이런 거. 아무튼 이런 심정이 좀 있거든요. 평상시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고요. 자꾸 던지다 보니까 공휴일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 또 너무 많다고 확 줄였다. 그렇게 되죠. 오락가락하는 건 있어요. 이건 좀 내년 어버이날 전까지 차근차근 따져보죠. 오늘 기자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런저런 논의를 벌였다는 소식 때문에 주말에 언론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13명으로 늘리자. 여당이 7개 가져가고 야당이 6개 가져가면 어떠냐. 그럼 사장은 어떻게 뽑을까? 사장은 5분의 3,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당이 7개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더 얻어야만 사장을 갖다 선발할 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틀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국회 정상화를 놓고 어떤 협상 카드처럼 방송법 문제가 이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70% 이상이 단 한 번의 심의도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송법만 여야 간에 논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여야 간에 나눠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그걸 요리조리 야당을 달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려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물론 국회가 정상화되는 건 바라고 있지만 방송법을 끼워 팔게 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거지 여야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제일 큰 이유가 여야 추천 인사로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어떤 정치권에 의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모든 정치권에 좌우되면서 눈치를 갖다 살피게 되는 거죠. 눈치 경영만 했다는 그 점 때문인데 이렇게 개정한들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의도 정치권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금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틀과 구성을 논의하는데 국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뭐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처럼 열심히 국민 편에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국민 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가 방송법 개정안에 담겨야 된다. 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 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 KBS 사장 선출하는데 국민이 그렇죠. 참여한다? 뭐 그건 MB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 야당 낙가산 인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이사회로 꾸미고 사장 뽑을 때는 국민이사회가 사장 추천 국민위원회를 또 크게 확대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서 공개 면접도 하고 이제 이사회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걸로. 지금 KBS MBC 사장도 방송법상으로는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뽑혔지만 선출 과정에서 이번에 다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그죠? MBC의 경우는 사장 선출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의 질문이 사장 후보자들한테 이번엔 넘어가고. 그랬어요. KBS도 시민 자문단이 구성돼서 시민들의 의견이 사장 선출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번에는 시민이 어떤 개혁적으로 사장을 뽑았는데 그렇죠. 개혁적인 방법으로. 근데 여야 정당이 이걸 다시 뒤로 후퇴시키는 건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도 국민 참여용으로 이번에 해봤는데 법으로 다시 국민을 참여 못하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도 있지만 언론노조가 지난 4일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국회가 여야 정당이 하자는 건 어떻게 됐냐. 14.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70%가 지지한 방안, 15%가 지지한 방안 두 개가 있는데 국민 몰래 15%가 지지한 방안을 살짝 손봐가지고 합의하려고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사고나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방송 권력을 놓지 못하겠다는 아주 뭐 노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그래서 언론단체들이 나서서 야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요.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사장 뽑을 때 3분의 2로 했던 걸 5분의 3 뭐 그쪽으로 바꾸자는 야당 측의 제의가 있었고 뭐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합의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공영방송이 감시해야 될 대상이 국회인데 국회가 자기들 추천하는 사람들끼리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런 제도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적 자본이 투입된 방송이 KBS 또는 준공영방송격인 MBC, 거기에 연합뉴스, YTN, 서울신문, 아리랑 국제방송 등도 지배구조가 공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 공영방송 개혁이 엉망으로 돌아가면 줄줄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공적으로 참여해서 공적으로 통제하고 그래야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예 같으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70명까지 갑니다. 주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70명까지? 왜냐하면은 정당 대표, 의회 대표, 주정부 대표, 교회 대표, 대학 대표, 노조 대표, 경영자 단체 대표, 언론 대표, 문화예술 단체 대표, 고령자 대표, 장애자 대표, 외국인 노동자 대표. 대단하네요. 이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사회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뽑는 과정에 어떤 진통도 더 클 테고 복잡은 하겠지만 일단 안정된 틀로는 갈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된 사장이 될 가능성 훨씬 높네요. 그렇죠. 일본만 좀 안 그렇습니다. 일본만 NHK 경영위원회가 12명으로 되는데 여당이 5표를 항상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럴까? 당연하죠. 일본은 자민당이 영구 장기 집권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릇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일본만 예외를 하고는 모든 공영방송은 이사회가 확대돼 있어가지고 우리보다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본형이냐 독일형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그렇습니다. 쉽네요. 어떤 모델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빛낸 주인공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평양냉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양냉면 식당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죠.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음식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어디 맛있는 북한 음식이 평양냉면 뿐이겠습니까?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맛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북한 요리 전문가세요. 안영자 씨 연결을 해보죠. 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북한에서 우리 남한 땅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예.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북한 요리하고 남한 요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뭔가 북한은 재료 맛을 많이 먹어요.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살려서 요리를 한다? 그 맛을 살려서 먹어요. 그런데 남한은? 남한은 양념을 많이 넣고 양념 맛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양념을 많이 쓰긴 써요, 사실. 아니, 우리가 평양냉면이라면 그 감칠맛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는 좀 그 동치미를 넣는 거 아주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칠맛이가 우리가 동치미에서 그 육수에 같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평양냉면하고 달라요. 남한의 음식은 양념을 많이 쓰는 마늘도 많이 다져 넣고 뭐 젓갈도 많이 넣고 그렇죠. 요런 거. 그렇죠. 그 입맛 차이라는 것도 그런 분명히 있겠네요. 북한 분들하고. 그렇죠. 입맛 차이라는 게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란 건 막 받잖아요. 내가 그거 보니까 여기 단 걸 좋아하는 원인이 있구나.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 받을 땐 단 거를 좋아하잖아요. 여기 이래서 이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하시는구나 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우리도 모르게 많이 받고 있으니까 단맛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럴 듯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음식 베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사실 지금 아는 북한 음식이란 게 뭐 그렇게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양냉면, 뭐 가재미 식혜, 저 이 정도 알겠는데 북한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 잘해 먹는 음식 하나, 베스트 원을 꼽는다면? 우리가 장사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찌개 해 먹는 것처럼. 장사기? 장사기. 곱돌 장사기. 곱돌 장사기. 그럼 곱돌찌개예요? 예. 주로 뭐 감자장도 해 먹고 호박장도 해 먹고 무슨 수어탕 이렇게 여러 가지 김치찌개도 해 먹고 똑같아요 여기하고. 우리는 그 된장찌개 같은 거 먹을 때 그 그러니까 뚝배기. 뚝배기. 우리 북한은 그거 장사기를 해요. 장사기. 그러니까 남한의 뚝배기가 북한의 장사기. 그 생긴 것도 그렇게 갈색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장사기를 놓지 않는 밥상이 아니다. 무조건 하나씩. 그렇죠. 항상 가운데다 우리가 장사기를 하나씩 놨죠. 그러면 귀한 사람이 오면은 내놓는 음식. 요거는 좀 특이하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저희는 한북도니까 토끼 요리도 내놓고 닭고기 요리도 내놓고 다 내놔요. 귀한 손님이 오면. 토끼 요리? 예. 토끼 요리를 집에서 해서 내놔요? 예, 거기는 토끼가 많이 집에서 키워요. 토끼를 집에서? 예, 집토끼. 아니, 왜 뭐 우리 같으면은 집에서 농촌에서 닭을 많이 키우는데 어떻게 거기는 토끼를 많이 키우네요? 거기는 토끼는 풀을 먹잖아요. 예. 학교마다 학생들마다 토끼 가죽을 밖에다 바쳐요. 토끼 가죽을 갖다 바친다고 학교에? 예, 집집마다 토끼를 많이 키워요. 그렇고 닭 같은 경우는 많이 키웠어요. 뭐 이렇게 곡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는 풀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토끼 요리는 어떻게 먹어요? 토끼 여러 가지 조림도 해 먹고 탕도 해 먹고 여러 가지죠. 똑같이. 예. 재밌네요. 자, 그러면 거리 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리 음식에는 남한의 거리 음식 하면 이제 떡볶이, 어묵, 순대 이런 게 유명한데 북한도 그래. 순대도 해 먹고 두부밥도 하고 hinjogogi 밥도 하고. 무슨 밥이요? 두부밥. 두부밥이 뭐예요? 그 두부밥이 여기 유부초밥처럼 비슷합니다. 두부밥을 거리에서? 예. 인조밥은 뭐예요? 인조고기가 우리가 콩을 기름을 짜고 나머지 그걸 해서 이렇게 쭉 그 반죽해서 고기처럼 쭉 나와요. 우리가 어묵처럼 나와요. 어묵. 우리나라의 왜 채식주의자들이 그 고기 대용으로 사실 콩으로 햄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런 거를 가짜 인조고기. 가짜 인조고기를 하죠. 그 거리에서 팔아요? 예. 재밌네요. 남한에 10년 전에 넘어오셔서 남한 음식 보고 봤을 때 이게 제일 신기하다 하는 거 북한에 없는 거 뭐 신기하셨어요? 여기 좀 신기한 게 뭐인가 우리가 그 바다 생선 있잖아요. 예. 회를 떠먹는 거.
아니 거기도 뭐 바다가 있고 또 동해에서는 생선 많이 잡힐 텐데. 그래서 그거는 직접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해 먹지. 우리 이런 사람들은 그 오는 속도가 또 생선이가 또 변하지 않아요. 오다가 상하니까. 상하니까 못 해 먹죠. 회 잘 드세요? 지금은 좋아하세요? 예. 북한에도 떡볶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고추장에다 이렇게 요란하게 나네요. 우리 거기는 간장으로 다 볶아서. 궁중식이군요, 거기는. 예, 궁중식이에요. 예. 재밌네요, 북한 음식. 이제 통일이 되고 평화 체제가 완성이 되면은 남북 교류가 좀 자유로워지면 제가 북한 가서 먹어볼 음식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은 요거 먹어봐라. 장어 요리를 해 먹어. 드셔보세요. 장어? 예. 아주 고소하고 자연인 맛처럼 고소하고 아주 이렇게 단맛도 나고 이래요. 야, 저 장어 좋아하는데 그럼 북한 가서 장어 꼭 먹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장어 비빔밥도. 비싸지 않아요? 남한에선 비싼데 장어 요리가. 아니, 거기서는 좀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네. 아이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북한 가면 장어 요리부터 먹어볼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벌써 아침부터 군침이 도네요. 얼른 우리가 왕래가 좀 자유로워서 북한 분들도 한국 와서 마음대로 마음껏 해먹고 마음대로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가서 장어 요리, 두부밥 마음껏 먹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맛 통일, 북한과 남한의 이 음식 통일을 위해서 힘 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북한 요리 전문가세요. 탈북자 출신입니다. 안영자 씨였습니다. 청취자 4066님, 대체 공휴일이라 잔잔하게 비 내리는 가운데 방송 들으면서 차분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서울 목동 스튜디오 밖을 보니까 여기는 비 안 오거든요. 어디십니까? 아마 남부지방에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는 모양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